2025년 반감기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던 최고의 불장이 이제 도래하게 됐다. 내년 한 해 또 스펙타클한 지금보다 훨씬 변동성이 더 큰 한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2024년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한 해를 좀 되돌아보고 2025년 내년은 또 어떤 시장이 전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끼리 좀 대화를 나눠볼까 싶어서 이슬 멘토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소개 한 번 더 하실래요? 예,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을 전업으로 하고 있고, 이슬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코스피 코스닥이 6개월째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하는 와중에서 거의 매월 계속 수익을 잘 내고 계시고요. 네. 나가죠. 네. 최근 11월 달에 7천, 6천인가요? 네, 맞습니다. 6천에서 7천 사이 그 금액을 인증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매달 블로그에 가시면은 인증하고 계시는 트레이더니까 참고하시고요.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은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2024년, 자,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데, 뭐, 다른 이슈도 많았겠지만, 우리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야기하자면, 국내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또 뭐, 비트코인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런 이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초에는 아무래도 이제 AI로 인한 반도체 쪽들이 좀 그렇죠. 움직임이 나왔었죠. 챗 GPT가 이제 출시되고부터 뭐 작년부터 뭐 미리 나오긴 했지만 그렇죠. 올 한 해 또 AI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AI 뭐 반도체, 이제 중소형 반도체들의 상승 랠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도 더불어 상승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올해 초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냥 중소형주 반도체 사업을 삼성과 한다, 아니면 하이닉스와 한다, 이러면은 그냥 바로 다 상승 랠리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이때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많은 트레이딩을 통해서 좋은 수익을 가져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중소형 반도체가 있어요. 그 AI 관련해서 그러면 국내 주식 중에 제일 많이 이슈됐던 게 종목이 뭐였죠? 아마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다른 뭐 삼성 중소형 반도체주가 특히나 저는 많이 되게 좋은 성과가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올해 초에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PBR 주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때 우리 한국 정부에서 국내 주식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라. 잠깐 반짝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PBR 이때 되게 사람들이 많이 물렸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뭐 PBR 수혜주 찾기 막 이러면서 온갖 유튜브에 막 되게 저평가만 하면은 모든 종목들이 다 좋은 줄 알고, 평소에 매매하지도 않았던 그런 종목들까지 네네. 사람들이 접근하고, 막 많은 유튜버들이 막 이거 분석하는 듯 하면서 뭐 저평가면 다 사야 된다 막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렇죠. 많이 물렸죠. 이게 저 PBR이라는 게 우리는 솔직히 예전부터 뭐 주식을 막 10몇 년, 20년이 해오니까 예전에 정말 가치 투자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뭐 저 PBR도 찾고 이랬지. 요즘에 트렌드 어떤 테마가 형성되고 재료가 없는 한은 잘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 PBR 주들은 그만 지금 현재 가격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투자자였기 때문에 저 PBR 주로 크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정부에서 마침 또 밸류어 프로그램 그걸 진행한다고 해서 관련주들이 잠깐 들썩했는데 그때 많이 물렸군요. 그러면. 네, 그때 사람들이 PBR 주가 여러 분석들이 막 나왔습니다. 평소에 그 분석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평소에 수익을 잘 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막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면서 막 사람들이 현혹시켜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PBR 관련주에 많이들 물렸고, 이게 지금 이제 점점 주가가 내려가면서 이때 뭐 PBR 엄청 좋았다고 한 사람들은 이걸 이제 언급도 안 하고, 거의 공식적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었었죠, 이때. 그래서 PBR이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테마 중 하나였습니다. 국내 주식,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체가 좋은 나라긴 하지만, 이게 주식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이 만약에 뭐 코인 중에서 제일 좋은 비트코인이라고 치면은 우리나라 K증시는 약간 좀 알트코인성 있는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
가치를 가져다 붙인다는 것이 이제 전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 테마가 생겨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때 많이 물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예전부터 잘 돌아가는 시장을 자꾸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지원을 해주는 방식 쪽으로 해서 그 자리를 좀 잘 잡은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은 실질적인 뭐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이 없었잖아요. 그냥 말만 이렇게 뭐 두루수름하게 뭐 어떻게 잘 되게 지원해 줄 것이다 말만 했지 오히려 시장은 실망으로 맞습니다. 다가오고 그 이후로는 이제 시장이 또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있었죠? 예. 전쟁이 있었죠.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지금은 이란이지만 맨 처음에는 하마스하고 이제 하마스, 처음 격돌이 네, 시작됐다가 이제 뭐 헤즈볼라 네. 그리고 이란까지 점점 번지는 전쟁이 됐습니다. 네. 그죠? 그럼 거기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많이 이슈를 아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이제 좀 갈등, 그렇죠. 이런 대립인데 여기서 제가 과거를 복귀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이제 중동에 대한 전쟁이 많이 나올 겁니다. 좀. 그 이유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네.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중동 자체가 좀 긴장감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이제 해운주나 이런 해운주. 물류주들을 좀 전쟁이 뜨면은 그때 보는 게 가장 좀 좋은 매매 환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이슈가 딱 뜨면은 이미 석유랑 이런 종목들은 다 갭이 뜰 거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에 대한 매매 트레이딩 할 때는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나중에 움직이기 때문에 네. 과거를 바탕으로 이런 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전쟁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엔 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삼성전자가 엄청난 하락을 했죠. 네. 거의 10만 전자라고 외치던 게 이제 작년 정도쯤이었던 것 네. 같은데 이제는 뭐 5만 전자를 깨고 거의 반토막 나서 앞자리 4자를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보고 그죠? 왔죠, 예. 4만 9천 얼마까지 갔었나요? 네, 맞습니다. 4만 9천 아, 원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살짝 올라오긴 네.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럼 삼성전자 왜 그렇게 하락했을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이닉스랑 좀 갈린 부분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3를 납품하는 거에서 좀 갈렸는데 네. 이게 좀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면은 왜 이 반도체 회사들이 HBM3E에 계속 열광을 하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는 이미 첫 번째로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3개의 회사만 선정을 하는데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납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의 물량을 받습니다. 근데 세 번째 회사는 거의 물량을 받지 못한 약간 좀 교체 선수 같은 그런 식으로 가는데 삼성이 첫 번째, 두 번째 안에 들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이 좀 심하게 나온 경우입니다. 첫 번째에 들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네. 판에 네. 오히려 밀려버렸군요. 네, 밀려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을 빠르게 하려고 하긴 했는데 중간에 이제 여러한 문제들, 좀 알려진 바로는 그 위에 결정권에서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도 있고 네.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래갖고 삼성전자가 이제 HBM3E를 잠깐 통과하고 네네. 네 번째 HBM4로 넘어가는 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이것마저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점점 매도로 간 케이스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는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많이 떨어진 건 맞고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다시 예전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나 재료나 이런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는 게 이미 삼성전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하락했고 거기다가 또 2009년,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거의 한 40몇 프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충분히 살짝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HBM4인데 네. 이 HBM3E를 만약에 살짝 통과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면 네네. 바로 삼성은 HBM4를 더 앞서 나가려는 기대감을 생성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결국 결과보다는 기대감이라 네.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를 만약에 돌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중소형 관련주들도 같이 보면은 좀 더 수월하게 좀 반도체 쪽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그럼 어쨌든 내년 한 해는 또 반도체에 또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거네요. 네, 전 내년에 반도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었죠. 아, 그렇지. 코인 이야기 잠깐 또 할까요? 예. 비트코인 이제 ETF, 현물 ETF가 또 승인된 일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걸로 인해서 또 트럼프 당선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 이유도 ETF 힘도 컸고 트럼프 당선 효과로 인해서 그 이상의 또 에너지를 더 플러스하게 되는. 예, 그래서 올 한 해 초반, 중반, 지금 연말 다가왔는데 계속 신고가는 찍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신고가를 찍으면서 지금 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 한 해 그냥 계속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좀 보낸 한 해가 되긴 한데 그것도 과거에 샀는 사람들 기준이겠죠. 그죠? 예. 지금 뭐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1억 5천에 사신 분들은 지금 또 물려있다고 아우, 하신 네. 분들 계실 테고 그러다 보니까 1억 5천 를 찍고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어쨌든 조금 마이너스 상태이긴 할 건데 여러분 비트코인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언제 얼마에 샀든 간에 그 이상의 가격으로 올라가는 날이 분명히 한 번은 옵니다.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네. 있죠. 이거는 사고 팔고 하지 말고 계속 모아가라. 예, 그렇죠. 이러면, 이게 네. 모아가는 과정도 모아가야 할 때가 있고 또 그렇죠. 예. 오로지 존버만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이제 약간의 현금화나 대응이 필요한 또 때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상승장의 고점에 들어와서 그냥 존버한다. 뭐 몇 년 들고 하면 되지. 장기 투자한다.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활황기 때 그런 사람들 제일 많잖아요. 그것처럼 코인도 보면은 항상 불장 끝에 그렇게 장투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사이클의 저점에서 모아가기를 항상 제가 말씀드렸고 중간 과정에서는 사고 팔고 하지 말고 그냥 존버하시라 그런 말씀 계속 드려왔는데 드디어 이제 반감기 해가 다 지나가고 2025년 반감기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던 최고의 불장이 이제 2025년에 이제 도래하게 됐다. 올 한 해 코인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고 내년 한 해 또 스펙타클한 지금보다 훨씬 변동성이 더 큰 한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뭘 경험했듯 내년에는 더 큰 변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년도 역시 각오 단단히 하고 계셔야 될 거고 댓글 다신 분 중에 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내년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그러면 된다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다른 분들이 또 정답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일반인들은 투자 안 해본 분들이 항상 지금 이런 시점에 물어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더 올라 있을까 지금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분들이 그거를 버틸 수 있는 멘탈이 안 돼요. 덜컹 샀는데 마이너스 10%만 돼도 무서워하고 손절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은 지금 샀다가 약간만 올라도 뭐 10%만 올라도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 기준을 일일이 우리가 맞춰서 그럼 사세요, 그럼 파도 됩니다, 사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좀 여러분들이 어떤 멘탈을 갖고 계신지 좀 진단해 보시고 어쨌든 지금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가격대가 올 거라는 건 모두가 자명하는 사실입니다. 예상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다 버티면서 견딜 수 있는 분들은 각자 잘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올 한 해 또 가장 이슈는 가장 최근 일이죠. 네.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 요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안 할 수가 그죠? 없죠. 네. 뭐 정치적인 뭐 이거 그런 생각들은 오늘 우리가 배제하고라도 투자 시장 측면으로서 요거를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어떻게 연결하면은 내년 한 해에 또 우리가 수익을 또 낼 수도 있고 그래야 또 내년은 또 어떻게 좀 준비를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 이야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엄 전날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부터 많은 종목들이 수급이 굉장히 좋아서 드디어 바닥에서 돌려주나라는 딱 그 전날이 딱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도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그때 많이 들어갔고 저도 이제 그 전날에 꽤 많은 물량이 들어갔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밤 11시에 계엄 나오면서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증시가 쭉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코인 시장도 그때 한국만 그냥 무려 뭐 반토막 이상씩 다 났습니다. 거의 모든 수급이 꼬이고 그다음에 모든 방향성이 달라졌던 이제 그런 부분이라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증시 역사 이래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그날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포에 시달렸을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이후로 거의 정태주 시즌이 왔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는 시즌이 좀 더 빨리 왔고. 그렇죠. 예전에는 그 대선이 좀 다가오고 이랬거나 총선이 앞두고 이제 거의 대선 테마 인물주들이 움직이는 게 그 시점이고 그 이후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주들 좀 많았는데
그런 것들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아무래도 여당, 야당을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네네. 것 같은데, 여당 쪽은 좀 뒤에 말씀드리고, 야당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재명이 아무래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가, 인맥주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정책 관련주가 한번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재명 네. 같은 경우는 어떤 네. 정책주들이 올라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역화폐가 지역화폐죠. 있죠. 지역화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저출산은 이제 아무래도 양당 공통적일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고, 추후에 뭐 개헌 얘기도 나올 거고요.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으로는 지역화폐, 그다음에 일자리 정도가 가장 네. 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아무래도 이재명 정책주가 좀 있으면 달리는 시점이 될 거고, 지금은 이제 인맥주가 계속 왔다 갔다 네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반사수혜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 이재명이 아무래도 재판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재판이 5월달까지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됐는데, 네. 이재명의 대항마죠. 예, 김동연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김경수,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우원식, 이렇게 세 명이 지금 대항마로서의 관련주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금 이제 홍준표가 떠오르고 홍준표, 있죠. 네, 예. 지금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탄핵을 반대했던 인물이 홍준표고요. 네네. 다른 인물들은 다 마지막에 다 찬성으로 돌아섰던 네.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신년 지지율이 이제 매년 발표가 될 건데, 네. 여당의 지지율을 이제 누가 과연 흡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마 지금 유일하게 반대를 한 홍준표가 여당 내의 세력을 좀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만약에 이용하실 거면 이런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인물들을 좀 찾으면 좋으실 것 같고, 그게 홍준표가 아무래도 많이 언급이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네. 대선을 나가겠다라고 처음부터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바닥에서 좀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조정받고 다시 오르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홍준표 관련주를 보실 분들은 이런 변동성 이용 매매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뭐 대선 후보로 최고의 지지율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계엄령 이후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한동훈 관련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봐야 될까요? 한동훈 관련주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좀 밀리면서 지금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이 마지막에 나가면서 정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했고, 사실 정치 테마주 자체가 누가 대선 후보에 나가느냐보다 그 전에 일단 기대감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 지금 한동훈 관련주들 위치 상황에서 한동훈이 조금만 뭔가 대선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뉴스만 나와도 아마 한동훈 관련주는 분명 변동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움직이긴 움직일 것이다. 네, 제 생각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좀 당내에서 밀리는 인물들은 네. 어떠한 정치적 인물을 만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이면은 움직임이 나오고, 네. 반면에 창당을 할까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은 또 움직이고, 여러 가지 옵션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한동훈은. 그래서 지금 한동훈도 아무래도 안 볼 수는 없는 인물이라서 변동성 매매에는 충분히 볼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관련주들은 일단 움직이는 경향이 네. 있으니까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항상 방송에서. 네네네. 제가 방송에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40분에 라이브를 합니다. 매일 아침 7시 40분에 이슬멘토 유튜브 요 아래 링크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매일매일 지금 방송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서 이 관련주를 도대체 언제 지금부터 사? 내일 사? 막 지금 사도 돼요?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고요. 그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이제 흐름이 들어오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 뉴스도 많이 좀 때려주고 그렇죠. 어떤 이런 수급이 돌고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 이제 그날 돈이 들어오는 재료가 있는 테마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주식 투자 정보 서칭, 시간은 부족한데 알아서 해주는 곳을 찾는다면 네이버에서 검투사 데일리 리포트를 검색하세요. 그럼 자, 우리가 지금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거 이슈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2025년 전망까지 좀 돼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2025년 전망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좀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네. 24년에 AI 반도체 쪽이 많이 올랐듯이 25년에도 저는 AI 반도체 쪽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그 반도체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주문형 반도체라고 해서 ASIC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좀 넓게 AI 반도체가 다 들어갔다면 지금은 각각 주문을 받아갖고 들어가는 반도체의 속성인데, 여기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여기서 이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 중 하나인데 한때 뭐 네. 수십 프로가 올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회사도 지금 잘 나가고 마침 우리나라의 삼성도 네. 여기에 좀 참전을 하려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쪽으로 또 엮여서 잘 되면은 지금까지 무너졌던 가격을 단순히 또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중소형 반도체 테마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 ASIC의 사업을 이제 좀 했었던, 네.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선별해 주시면은 네. 제 생각으로는 변동성도 좋을 거고 좋은 매매가 아무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이쪽이 요즘 좀 많이 핫하기 때문에 점점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삼성전자는 이거 말씀 들었고 네. 일단 1월 달 되면 저는 가장 생각나는 게 트럼프 취임식이거든요. 1월 20일이잖아요. 네.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은 이제 코인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지금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 트럼프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먼저 주식 시장 쪽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취임을 하게 되면 어떤 흐름을 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트럼프가 첫 번째로 하겠다라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석유 시추가 먼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추가 점점 늘어날 거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석유 관련주랑 시추 관련주들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이 아무래도 좀 돌아서는 그러한 움직임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뭐 재건 얘기도 있을 거고 이러한 얘기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머스크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 아무래도 이제 머스크의 사업이 점점 부각됨에 따라서 네. 미국 내의 자율주행이 해제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쪽이 마침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서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여러 법안들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기대감을 좀 한몸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주들이 네.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는데 미국, 한국 다 많이 오르는데 이 AI가 과연 어디로 확장이 될 것인가 라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이랑 XR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XR. 네, 그래서 로봇도 이제 보면은 AI가 점점 접목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서 이제 그렇죠. 머스크 사업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XR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 글라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XR 쓰는 뭐 그런 게 네네. 있는데 여기서 AI가 들어가는 작업을 지금 많은 이제 나라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주목을 받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당선되면 또 코인 이야기 안 할 수가 예.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1월 20일이 되면은 관광기 다음에 불장의 해이기도 하고 그 시기하고 맞닥뜨려졌는데 그동안 역대 어떤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의 장들이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밀어준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도 불구하고 항상 관광기 다음에는 최고 가격을 찍었었다. 근데 하물며 미국의 대통령이 한 국가,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보수적으로 대응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익을 너무 적게 또 취하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정책이나 이런 발표될 때마다 저는 코인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의 힘,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때 현금화를 좀 많이 좀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책의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일단 진단 내리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그런 과정들을 좀 테스트 해야 되지 않겠나, 1월달, 2월달 정도까지는. 예, 그러면서 그 시장의 힘을 파악하고 측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결정을 좀 해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이 계속 안 올라갔다, 안 올라간다고 체감적으로 비트코인은 그래 괜찮아 많이 올랐는데 그래 니는 네 가게 간다라고 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비트코인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더나 그 외 알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알트 시장은 과연 왜 안 오르는가? 내년도 비트코인만 갈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본인도 알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알트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이 일단 정점을 찍고 한두 달 상간에 알트장이 치고 올랐습니다. 예. 물론 비트코인이 그 과정에서 2억까지 만약에 올라갔다 2억을 넘어서기도 하겠죠. 만약에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 조금씩 알트는 따라가기도 하다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또 못 버티는 거예요. 와,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갈아타야 돼? 라고 싶을
시기도 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 시기 또 괜히 어설프게. 우리도 이 종목 저 종목 갈아타기 잘못하면은 그렇죠. 엇박자 나는 거죠. 주식 엇박자 나면은 그냥 큰일 나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BTS 또 알트 넘어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모든 과정을 내년 한 해는 겪을 것이고, 그것을 잘못 엇박자 타면은 또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요. 이 모든 거를 그냥 본인이 포트를 유지하면서 잘 가면은 본전 이상 가는 거고요. 예. 투자를 적당하게 수익을 잘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추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수익을 완전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무튼 내년 한 해는 코인 시장이 최고의 피크를 찍는 한 해가 될 거고, 얼마나 욕심을 좀 줄이면서 적당하게 잘 빠져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 성패가 갈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시장에 보면은 김프가 막 많이 끼니 적게 끼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김프가 지금 점점 껴가고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환율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USDC나 USDT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순간적으로 테더가 막 1,500원까지 갔던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내년 한 해 또 우리가 지금 환율이 막 1,400원까지 왔고 막 1,500원까지도 간다, 1,600원 간다 말이 많은데 환율을 또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네요. 그죠? 예. 환율이 지금 막 계속 올라가니까 네. 되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장이 환율 대비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환율이 다른 나라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리스크 문제 때문에 환율이 네. 오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이러한 부분은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금 사라지면은 환율은 내려갈 겁니다. 왜냐면 일단 트럼프 정책 자체가 미국을 점점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이 미국 입장에서 잘 돼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가 미국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미국은 오히려 고환율인 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일단 트럼프 자체가 예전 1기 때 환율을 계속 올리는 정책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이번에도 결국 비슷한 기조로 가면서 우리나라 자체도 지금보다는 환율이 내려가는 현상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아무래도 봅니다. 이게 정치적 이슈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조금 네. 급등을 한 것이다. 네. 정치가 안정을 잡으면서 환율도 정상 궤도로 오는 것으로 보는군요. 예,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슬 멘토님을 모시고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5년 전망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내년 한 해 또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이제 내년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오픈을 할 드디어 예정이고요. 내년에 네. 이제 오픈하시는군요. 원래는 빨리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 주가가 내려가면서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셔서 네. 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네. 싶어서 그래서 계속 유- 미루다가 유튜브에서 계속 이제 무료로 계속 예, 방송을 맞습니다. 해주시고 계셨군요. 네, 블로그에 통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가 다 정해지면은 아마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 인증을 하고 할 거라 네. 네, 뭐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네. 할 예정입니다. 계속 그럼 계좌 까면서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사실 주독 선배님한테 배운 게 인증을 하는 거라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네. 투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수익 내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안 시켜주면 투자자분들이 신뢰를 잘 가지지 맞습니다. 않지 네. 않습니까? 왜냐면 워낙 사자들이 너무 많고 본인은 수익도 못 내면서 우리 뭐라 그러죠? 입고수라고 네, 하나요? 입고수. 예, 주둥이로만 드니까. 네. 아, 너무 많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전통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바닥에 진짜 찐들은 우리는 계좌를 까는 거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미디어들이 점점 더 정보의 홍수처럼 더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자 전문가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4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다가오는 2025년도도 모두가 수익 잘 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에 인사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하면서 끝낼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큰절 해야 되나?